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수도권 여러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형제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28건이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인천에서 12살 어린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사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사죄의 모습은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의 일탈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이른바 룸카페. 이름은 카페지만 방점은 룸에 찍혀있는 바로 저곳. 어제 제주경찰이 현장 단속을 나갔더니 역시나 룸에서 실제 고등학생 남녀 아이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손님의 절대 다수가 학생, 또 그들 중 상당수가 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 등등 목격담이 쏟아지던 찰나였는데 확인이 된 셈이죠. 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부 룸카페 사장님들의 반성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호주 사는 언니한테 언니 사반 한번 봐봐 했더니 언니가 야 너도 야 나도 해서 깔깔 웃었어요 하신 수미님,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신 이수명님, 나쁜 놈들 얼굴 공개 대찬성 피해자가 웃는 그날까지 하신 이다님, 내일 6살 아들 민준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너무 겁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신 부산의 김현미님, 오늘 우리 아버지 정재훈님의 76번째 생신이에요. 아빠 생신인데 친정 못 가서 죄송해요 하신 경산의 정영애님. 자, 몸도 안 좋은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간이식을 한대요. 아이고. 당신 어쩌려고 그래 했더니 한다는 말이 나도 애들한테 간이식 받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건들지 마 하신 문서윤님. 이거 참 예. 자, 문인홍님, 장현미님, 안태규님, 박유진님, 백진흠님, 임인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있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크게 해주세요. 아센사반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자, 이거 어제 발표는 어제 나왔는데 이승기, 이다인 결혼 발표입니다. 자, 배우 이승기 씨, 지난 연말 정말 안타까운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자, 배우 이다인 씨와 2년 열애 끝에 결혼. 그러니까 배우 견미리 씨가 장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가수 겸 배우죠. 이승기 씨가요, 이 배우 이다인 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승기 씨는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배우 이다인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7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면서 이 축하와 응원을 부탁했는데요. 이 배우 이다인 씨는 배우 견미리 씨의 딸로 알려져 있죠. 소속사를 통해서 2년 열애 끝에 이승기 씨와 결혼한다고 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연예 전문 유튜버는 이 과거 이다인 씨의 부친이 주가 조작 혐의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승기 씨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 모친은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배우 이다인 씨에 대해서 승기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 최고의 며느리다라면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외국인도 촉법 소년 타령입니다. 자, 무인 동전 노래방을 발칵 뒤집고 간 이들의 정체 영상 보시죠. 자, 주황색 패딩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마이크로 그냥 노래방 기계 퍽퍽. 자, 발로 퍽. 자, 옆에 있던 형이 야야야 그러지 마 하면서 지금 형이 지금 나오네요. 지금 야야 그러지 마 하면서 말리고 있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자, 계속 자, 다른 방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방에 왔어요. 또 펑.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저렇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됐었는데
자, 앞서 말렸던 그 형,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방금 보셨죠? CCTV를 필막합니다. 자, 승희 의원님, 여기 노래방 사장님이 말씀이죠. 오픈한 지 보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그러니까 새 기계인 거예요. 사실 지난 1일 날 발생했는 사건인데 오후 4시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이게 무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셨다시피 지금 주황색 옷과 남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 외국인, 방금 이제 CCTV까지 막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삼선 바지를 입은 게 대한민국의 자녀 아이였습니다. 사실 나이를 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말 기함할 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광목과 마이크 등으로 진짜 제대로 된 그 모니터를 부수고 그다음에 벽을 때리고 문까지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래방 주인 제일 처음에 아이들의 어떤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CCTV까지 딱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고 이거 계획적이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예. 대한민국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합의하겠다.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온 키워드 예. 우리 아이 외국인들은 우리 아이 촉법소년이라서 책임 없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돼요? 일단은 우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만약에 촉법소년 14세 미만자라면 뭐 그 말은 형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그 부분은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법도 우리 영역 내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불법 행위를 가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예. 불법 행위 가해서 한 3,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그 손해배상은 이 아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감독인, 감독자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이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3,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배워가지고 CCTV를 이렇게 가릴 생각을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막무가내 차선 변경의 쾅입니다. 자,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속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일단 쭉 가는데, 인도로 쾅, 와우. 세상 옆으로 저렇게 끼어든 차 피하려다가 슉 오른쪽으로 교통섬으로 저렇게 올라가서 말이죠. 저기에 사람이 없었기에 천만다행. 자, 깜빡이 없이 들어온 차량도 문제지만 이 과속 때문에 저 불박 차량도 약간의 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그 끼어들기 차량이 방향지 시동을 켜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살짝 피했던 거예요. 피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불박 차량도 제한 속도가 60km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속을 했으니까 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분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4개 선보사가 상협정해가지고 판정하는 거는 50대 50이다. 무슨 말이냐면 끼어드는 차가 깜빡이를 안 넣었다 하더라도 과속했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받는 건데 차라리 저럴 바에는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과속이다 보니까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깜빡이 켜고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요. 차도를 달릴 때는 절대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고속도로 잘 달립니다. 자, 옆 차선 트럭 주목해 주세요. 안 돼. 아이고, 저걸 피하려다가 휙 꽝. 그대로 꽝.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인데 일단 이게 비접촉 사고인데 승희 의원님, 이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그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고의 유발 원인이 있다면 그 유발 원인 있는 사람이 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접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른 구조 의무를 이행하셔야지만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이 안 되니까요.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리셔가지고 사고 운전자에게 대해서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병원이나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지금 뭘 본 거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가게 밖에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아유 펜스 위에 앉으려다가 그 펜스가 꽈당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유 저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어머머머머 이거 어쩌 막 뒤로. 자, 저 세워보죠. 하지만 넘어가죠. 세워보는데 세울랑 말랑 세워졌어. 아 이게 뭐라고 막 손에 땀이 나. 자, 이게 처음 그 넘어질 때 영상인데 말이죠. 자, 아유 박 변호사님, 예. 저 사모님 당황하신 건 알겠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그렇게 거죠. 겨우겨우 세워놓고 네. 나 갈게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세워놨지만 바람이 불면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 건드려도 넘어가게 되고요. 실제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거죠. 손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형사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 저걸 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실수로 앉았는데 펜스가 부서졌습니다라고 하면 뭐 접착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붙이면 되는데 그 비용을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물어주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지금 CCTV라든지 영상이 지금 다 있어요. 예. 필요하다면 사실은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문제는 저는 엉뚱한 사람이 저가서 저기 당할 염려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 근처 갔다가 나는 한 게 없는데 펜스가 넘어졌다고.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에 의해서 그걸 생각하면 저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양심에 조금 그런 안 좋은 사람이 아닌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하러 또 저기를 앉으시려고 그랬어 또. 아유,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적색 신호 대기 중 이때 옆 차가 난 인생 직진이지 하면서 저렇게 슉 갑니다. 자, 근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 차가 그러고 나서 유턴을 했어. 와, 유턴이 아니죠. 좌회전을 했어요. 야, 승현님, 차는 곧 나다. 거의 물화일체의 경지에 올랐던 모양인데요. 차로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뭐 사실 저 앞에 있는 저 적색이잖아요. 저 지나가는 것 자체도 신호 위반이고 지금 횡단보도를 묶고 지나가서 중앙선 침범했으니까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인 것 같은데 저러시다가 큰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사고는 눈에 보여서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위반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저 횡단보도에 혹시나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지 저는 진짜 아찔하거든요. 맞아요. 제발 좀 그 신호 정확히 지키시고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지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부장님의 은밀한 제안. 약간 이거 좀 19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부장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34살 직장인인데요. 이 4년 넘게 한 부장이랑 근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이 최근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부장의 아들은 사연자와 동갑이라고 하는데 뭐 부담되면 편하게 거절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연자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부장님 이 볼에 홍조가 저렇게 아니 제안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 4년간 함께 해보니까요. 이 부장님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부원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정작 사적으로 엮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만약에 잘 안 되면 이 부장과 어색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도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장 아들을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머리 위에 둥그란 띠를 두른 천사 자입니다. 자연아, 부장님 성품을 봐. 그 집 아들 딱 견적 나온다 얘. 너 봉 잡은 거야? 또 혹시 알아? 둘이 잘 잡아. 너 인사고가 더블A야. 현실적으로 판단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동그라미. 예. 자연이 그래. 자, 다음은 삼지창을 들고 있는 악마 자입니다. 자연아, 그 부장 소름 끼친다. 얘 4년 동안 널 며느리감으로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살았던 거야. 야, 또 잘 안 돼 봐. 너 인사고과 C 당첨이야.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아버지로 볼 생각을 한다고. 자연아, 눈치 챙겨. X.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같은 그 직장에 있으면서 부장님이 그 여직원을 상당히 좋게 본 거예요.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좋게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만나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연자가 만나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건 둘째로 치고 일단 부장님이 권했으면 알았습니다. 만나볼게 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우 변호사. 저도 비슷하거든요. 뭐 인사 고가라든지 이런 것 박 때문에. 변호사님, 채팅창 분위기는 지금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 뭐 지금 이제 얘기가 앞에 보면 뭐 인사 고가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경제적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왠지 만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연자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 뭐 그런 저는 있다 해도 상관없지만 더 큰 의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이 부장이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아들을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난 다음에 그 판단을 하는 거지 왜 지금부터 못 만나고 스스로 이렇게 벽을 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의 사연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이자연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감사한 일이잖아요. 4년이나 봤는데 그것도 직장에서 만나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없이 며느리감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막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아니, 뭐 훑어보진 않으셨겠죠. 여러 가지 성품을 이게 육각형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 우리 아들한테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신 거고 이 사연자도 4년을 모셨는데 사실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는 콩 심은데 콩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봤을 때 잘 안 돼도 면박 주고 불이익 주고 이러실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 동그라미 선택했습니다. 콩콩 팥팥. 네, 자, 콩콩 우리 팥팥. 승 의원님. 저 인생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뭐라고요?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만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 이 관계 유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부장은 아주 멋질 수 있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저는 콩 심은 데 콩 난다 믿지만 콩 심은 데 팥 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사는 사람은 부장이 아니라 그 남자라고요. 그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고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정말 싫은데 키 큰 남자 싫고 나는 뭐 잘생긴 남자 싫고 공부 잘하는 남자 싫고 부자인 남자 싫은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나 싫어요 말하는 게 설득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지금 정도 유지하시고 다른 분 만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승 의원님 말씀하실 때 뭔가 계속 불만 어린 표정이 불만은 있었어요. 아니고요. 콩 심은데 콩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콩 심은데 팥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진짜? 지금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죠. 자식이라면 비슷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인품이나 따져보면 저라면 뭐 최선이든 차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만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좀 우리 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들이 싫다고 말하는 직원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우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 현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X가 사실 훨씬 많으시기는 많습니다. 합니다. 퍼니셔님은 아 저런 건 진짜 반대. 둘 사이 안 좋아지면 회사 못 다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민정님 건수 만들지 말자 후회하지 말고 X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Y퍼플님은요. 근데 부장님 아들 사진은 봐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고 좋으면 하고. 예, 사진부터 보자. 차파티타님은 만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부장님 아들인 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지님 보고 계신가요? 이 70대 초반에 어머니가 오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무려 주 6일 근무, 하루 10시간 노동을 하시는데 오빠가 엄마한테 주는 월급 고작 120만 원. 오빠한테 오빠 지금 뭐한 짓이야 이렇게 따졌더니 야, 너 신경 꺼 하더란 거죠.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거냐 저희에게 물어오셨는데요. 은지님, 어머니 빨리 오빠네 회사 그만두게 하세요. 법을 따지기 전에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불효 아닙니까? 불효입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유 못됐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죠.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 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 엔진 태교음악
클래식도 K-팝도 굿앤 굿. 아빠랑 같이 놀아도 같이 배워도 굿앤 굿. 키우는 방식은 달라도 선택은 같으니까. 신생아 10명 중 6명이 굿앤 굿 어린이 보험. 현대해상. 수도권 여러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형제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28건이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은 대범한 도둑들의 범행 2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 네, 일단 야심한 새벽 시간을 노려서 상가와 다가구 주택 등에 침입한 2인조입니다. 이들이 금고를 터는 모습이 CCTV에 저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만 이용해서 금고나 서랍 등을 이리저리 열어보면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요, 아주 침착합니다.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렇게 최근 2개월간 금품을 훔쳐온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지금 불이 밝게 환한 상황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서 핸드폰 불빛만으로 지금 절도를 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막 출몰을 했다는 탓에 경찰이 전단지까지 배포하면서 검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2건입니다. 한 건은 뭐냐면은 아까 2인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40대 2인조 절도범들인데 이 절도범들이 사실은 의정부 동두천이라는 연천 같은 데 서울 일지를 해가지고 그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려 상가라는 걸 28곳을 털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상당을 금품 훔쳤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사실은 친한 사이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30대 절도범인데 이 30대 절도범은 강북구라든가 광진구, 동작구 일대의 주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11회에 거쳐 1,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쳤는데 경찰에서 신고 들어오니까 이제 수법원지라고 있습니다. 수법을 본 거예요. 수법을 봐가지고 유형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탐문수사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단지를 만들거든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전단지를 뿌리고 신고가 들어왔는지 다음 날 바로 검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2인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수절도거든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는 있는데 또 야간에 들어가면 야간 주거 침입절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8번이나 그러면 상습이에요. 아까 30대도 마찬가지고 11번이라면 상습이기 때문에 그 형의 2분의 1까지는 가중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사람, 3사람 총 3명이죠. 3명은 아마 가중 처벌을 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이 제목이 나가고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절도단이었는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승현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부모가 참 대견해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큰형이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동생이 하면 형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데 우리 좀 이러지 말고 열심히 바르게 곱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제의 우애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40대 형제들이 지금 절도를 하고 모르겠으면 절도를 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거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목적 자체가 유흥비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훔쳤다는데요. 유흥비 과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사건에 보면 또 주택가를 돌면서 절도를 했는 사람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그 피땀 흘린 돈을 내가 훔쳐서 내가 유흥비를 쓰고 내가 도박을 쓴다는 거는 저희들이 절도범 이야기할 때 좀 죄송합니다. 파렴치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저는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새벽 배송 알바를 했더라도 저거보단 돈을 더 벌었습니다. 자, 또 다른 도둑들의 소행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다못해 이런 곳에서까지 도둑질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보시죠. 부처님 앞에서 슬쩍입니다. 박 변호사. 네,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불전함을 지금 털었던 절도를 했던 사건인데 역시 우애가 깊은 23살짜리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 두 명이 여러 전국 사찰을 돌면서 2022년 10월 이후부터 35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이 불전함을 지금 털면서 1,900만 원 절도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특수절도가 되죠. 2인 이상이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야, 사찰이면은 보통 뭐 외곽에 있고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2인조 절도범들은 사실은 충북이라든가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를 다니면서 했는데 알다시피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외진 곳, 그리고 산골에 있는 이 절을 상대로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낮에는 안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절에 뭐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알다시피 법당 이런 데는 문을 잠궈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 수가 있어요. CCTV 보니까는 법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전함에 있는 그 돈 같은 걸 꺼내가기도 하고, 또 불전함이 잠겨 있으면 파손됐습니다. 잘못해서 파손도 하고 했는데, 아니면은 그것도 없다 그러면 불전함을 통째로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은 렌터카를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범인들도 하다 보면 꼬리가 잡힙니다. 한 사찰이 하면서 렌터카를 타고 떠나는데 렌터카가 CCTV에 잡힌 거예요. 렌트카 잡히게 되면 당연히 뭐 위치 추적도 가능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미를 잡혀가지고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에서 12살 어린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아직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저희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12살짜리 아이가 숨졌습니다. 온몸에 멍투성이었습니다. 자,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남자아이가 숨졌는데요. 이 아이는 30대 아버지 그리고 40대 새어머니, 배다른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4분쯤에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아이가 119 구급대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정황이 좀 나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요. 타박흔,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이 멍자국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경찰은 이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등을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몸에 있는 멍에 대해서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흔적이다. 초반에는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친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왕왕 또 전해드리다 보니까 일단 뭔가 느낌은 다들 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초기의 진술입니다. 온몸 멍들었는데 아이가 자해를 했다.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경찰에 학대로 지금 신고가 된 거고,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의 최초 진술은 이 아이가 온몸에 멍이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자해에 의한 상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해, 그래서 가행 행동 장애에 의한 상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이 부검을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 거고요. 다발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인 자체가 불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린 것 정도 일부는 시인하고 있는데 대다수 상처는 자신이 스스로 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야, 이 애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많아요? 그랬더니 얘가 자해를 했어요. 라고 처음엔 진술했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 계속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훈육 차원에서 좀 손을 댔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 지경이 된 건 이 아이의 어떤 이 과잉 행동 장애에 따른 자해가 그래도 결정적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승 의원님, 과잉 행동 장애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합니까? 죽을 만큼? 저도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주위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의사분들께 꽤나 많이 물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제가 이 사건 때문에 뭐 말을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패널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멍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멍을 정확히 보고 그 멍을 만약에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자해라고 얘기할 때 과잉행동 장애라면 이렇게 끓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가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막 싫으면 막 이렇게 몸에 끌듯이 그 흔적과 외부에서 충격하는 흔적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오기 전까지 부검이 1차 소견이 나온다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심도 깊게 들여다봤는데 1차 부검의의 소견으로는 사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뭐 함부로 그 멍도 보지 않고 그냥 그 피해자의 그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을 또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다라는 사인 불명이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웃들의 증언이겠죠. 과연 이 가정이 평소에 어떤 인상을 주변에 풍겼는지. 자, 이 주변 이웃분 한 분이 저희 사건 반장에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 아이 며칠 전에 봤을 때도 그 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작아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엄마한테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더래요. 친엄마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친엄마는 아니고 뭐 친척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자, 이게 진짜 사람들이라는 게 맞죠. 그 받는 인상이 딱 정확합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딱 보니까 그 옆에서 보는데도 친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인상을 받으셨는데 세상에 그 밤 사이에 막 구급차, 경찰차가 와가지고 애가 죽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가족이 6개월 전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아파트 저층에 살았어요. 그 공동현관 있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들어온 사람들 마주쳤는데 그 주민들 말 종합해 보면은 그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어머니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데 어머니라고 불렀고 극존칭했다는 거예요. 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애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예. 뭐 잘된 건 아닌데 극존칭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밑에 딸들은 극존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거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또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가 겉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추위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자기가 못 들어가고 안에서 부모가 들어와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보니까 참 이대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딸들하고 남편이 놀아주는데 아들하고는 안 놀아주니까 아들이 없나? 즉 아들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 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한테는 좀 소홀하게 대했고 딸들은 좀 자상하게 대한 모습.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장기 결석자였대요. 학교에 오랫동안 안 나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죠? 일단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한 10일간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뭐 가정 뭐가 있다 그러면 출석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태만이나 뭐 가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미인정 결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출석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학업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 결석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제가 승희 의원님께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직접 그 학교든 뭐든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정 방문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할 교육청은요, 일단 아이의 소재가 불명인 것이 아니고 또 해외 출국을 할 거니까 이 출석을 독려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매뉴얼대로 가정 방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모가 교사를 만나길 거부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아이 소재가 파악됐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 방문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만일 가정 방문을 이 막무가내로 했다가 주거 침입 으로 오히려 경찰에 신고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요즘엔 가정 방문도 주거 침입으로 또 몰릴 수가 있군요. 팀장님,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하면 48시간의 영장을 치는데 물론 부모들의 휴대폰을 납수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게 되면은 사진이라든가 그 대화 내용이 모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할 방침이고요. 또 확인해 보니까 집에 안방과 작은 방에 CCTV가 있던 거예요. CCTV는 뭐냐면은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아마 그것을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아마 CCTV에 자료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지금 통보가 저를 온 건 아니고 구도 소견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직은 사인 불명이다. 그리고 다발성 손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통보가 오게 되면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고요. 나머지 두 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마 그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일단 아이가 자해를 해서 온 몸에 멍이 들었다고 뭐 저자들의 주장대로 뭐 그렇다고 치죠. 자, 그런데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럼 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 자기들이 말렸어야죠.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그 부모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아이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하니까 손을 이렇게 굉장히 장갑을 끼게끔 하거나 그 자해를 할 때 어떤 형태이든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지 아이가 그렇게 계속 멍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제가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가 소방에 119에 전화를 하고 119에 전화하면 그 소방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몸을 보고 뭔가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공동대응이라고 해서 112에 신고합니다. 112에 신고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동학대 치사 쪽으로 갔는데 제가 그 아동정책조정위원이라서 위기 아동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결석이 인정되는 것, 즉 엄마가 허가를 받고 어디에 뭐 체험학습을 간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미결석 인정 아동이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미결석 인정 아동이 나오면 위기 가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관리를 했고요. 관리를 하는데 그 부모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찾아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나는 외국으로 유학 가겠다. 그다음에 홈스쿨링. 이 홈스쿨링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명칭 있는 홈스쿨링.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경찰에게 요청하지 않는데 혹시나 아까 선생님이 주거 침입죄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아동학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아동학대 공무원과 같이 그 문을 시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치도 만들었으니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이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이 사건은 아직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사건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이웃 주민분 제보를 해주신 분하고 그분에 따르면 이 계모 정말 당장 내일 출산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지금 만삭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양아들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나왔고 한참 대화를 나눈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난 남성이 흉기를 꺼내 여성에게 휘둘렀는데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말렸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재판정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속도 좀 내겠습니다. 이 기자, 사건 개요부터 정리하죠. 네, 지난해 7월에요. 한 남성이 전 연인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이 둘은 약 1년간 교제를 했는데 여성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간 겁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 여성이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말렸지만 이 남성은 죽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다행히도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남성은 이미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미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이 짓을 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가 됐든 자신이 교제하던 10대 여고생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너 이제 저리 가 했더니 그 앙심을 품고 이 짓을 한 건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재판에 좀 넘겨졌는데 이제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억울하다고요? 예. 뭐가요? 본인이 지금 억울함 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원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주 얘기를 하죠. 자신은 지금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황당한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법정에서 한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남성은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계속했는데요. 그런데도 옷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던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승현님, 그러니까 입지 않던 옷에 흉기를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그 전 여친을 만나러 갈 때 마침 그 옷을 입었어. 근데 딱 봤더니 그때 넣어놨던 흉기가 있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건전한 상식에 기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흉기를 딱 소비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이 흉기를 가지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소비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이건 재판부에서 그냥 하는, 어떻게 보면 얼척없는 말이고 이해 안 되는 말이고 또 논리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제가 봤을 때 단 1%도 고려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흉기를 준비해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피고인의 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단 1%도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이런 진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좀 그럴싸한 말인 것도 같은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습득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정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문학적인 얘기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살인을 시도하기 위해서 흉기를 휴대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옷에 들어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살인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미수죄가 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전 여자친구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범행 사실이 매우 잔혹하고 특히 지금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장기간 상처가 있습니다. 눈이나 손에 상처가 지금 남아서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20대 남성한테 징역 10년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자, 10대 여고생이 눈과 손가락에 영구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료진의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강 씨의 30대 딸은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10여 년 전 결혼을 했고 이들은 곧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던 강 씨.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딸의 출산날, 강 씨는 그날이 평생의 지옥으로 남았습니다. 소녀를 출산하러 간 딸이 출산 도중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오면서 지적 장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더 큰 충격은 믿었던 사위마저 딸의 출산 사고 이후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결혼 후 갑자기 5살이 되어 돌아온 30대 딸과 그런 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위. 강 씨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사연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또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 저희가 보통 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가님들이 원고를 이렇게 약간의 기본 원고를 써서 주세요. 제가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별별 상담소 원고를 봤는데 제가 진짜 이 원고를 읽으면서 약간 코끝이 찡했던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작진도 사전 취재를 하면서 막
함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이건 약간 좀 뭐랄까요? 이 하나의 그냥 약간 진짜 소설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한번 좀 같이 좀 이 공감을 좀 하시면서 좀 이 사연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자 좀 내용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이 강 씨 딸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부러지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이 사위랑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공부 같이 하다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 딸이 사위 공부 가르쳐주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둘이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강 씨의 말로는 당시에 이 사위가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이 둘 다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벌이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 자,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원하던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일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뭐 큰아들도 임신했다 그러고 30분 후에 이제 딸이 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가장 행복한 날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산을 하던 날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제왕절개로 이제 출산을 하는 상황에서 가다출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호흡 같은 것 때문에 뇌정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적 장애인이 돼버리면서 이 비극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5살짜리 지능이 됐습니다. 30대 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마나 기다렸던 손주인데 건강하던 딸이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 친정 어머님의 심정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벌어지고 7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 친정 어머님 제보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따님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 그냥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TV 채널을 바꿀 줄은 몰라도 켜고 그거는 알아요. 어떤 게 나도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그냥 색칠 공부 정도 하고 있고 색칠 공부 같은 거 집에서는 시간 되면 12시 되면은 밥 먹어야 되는 줄 알고 6시 되면은 밥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밥 주세요. 어린아이가 된 거네요. 지능이 5년 10개월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뇌 손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내 사진 찍어놓은 그거를 저 겁이 나서 안 봤어요. 눈에 항상 그게 내 눈앞에 아른거릴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친정 어머님, 그러니까 강 씨가 그 딸을 돌보고 있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사위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 출산 당시에 이제 강 씨 딸은 이제 큰 병을 얻어가지고 뭐 아팠지만 딸은 무사히 손주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씨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니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강 씨 딸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강 씨의 딸을 강 씨가 친정으로 데려온 겁니다. 케어하러 데려왔었고 그 손주는 이제 시가에서 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시가에 가서 그 손주를 봤겠죠. 봤는데 사실은 딸이 심해지니까 대소변을 잘 못 가리기도 하고 애를 봐도 잘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아무래도 그 찾아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찾아오지 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기 딸을, 자기 손자를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며느리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진짜 이 자기 자식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5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온 며느리. 시부모도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야, 너 이제 집에 오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승 의원님. 예? 지금 아까 나 밥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정은 있는 것이고 이 강 씨의 딸 역시 내가 출생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딸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집에는 갈 수 없고 이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유치원을 가면 그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감정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행동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바라보는 것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시댁에서는 이걸 알고 강 씨가 찾아오는 걸 말렸다라고 하네요. 왜 자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느냐, 왜 자꾸 보러 오느냐, 내가 잘 키우니까 보러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지능은 5살짜리가 됐지만 모성애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라는 건 안 돼요. 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먼 발치에서 자기 딸을 보면서 내 딸이구나라는 거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래서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예. 이 기자, 좀 그래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강 씨가요 정말 크게 상처받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에서 계속 의료소송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고 1심 결과까지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 크게 상처를 받은 이 날이 바로 이 1심 패소, 이 재판 결과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강 씨는 그날 결과 전해 듣고 너무 속상해서요. 혼자 밖에 나와서 울면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사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친정으로 좀 찾아가도 되겠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 전화 받고 강 씨는요. 패소한 게 너무 슬퍼서 같이 슬픔을 나누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걸 보니까 이 사돈 부부가 시누이랑 같이 왔는데 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 말에 따르면요. 이 시누이가요. 눈을 부릅뜨고 왜 당신은 법정에 안 갔냐? 왜 자기 동생만 힘들게 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누이는요. 법정은 물론이고 한 번도 이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집에서는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강 씨가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리 딸은 죽어야 하냐고 왜 하필 오늘 패소한 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고 이 시누이가요.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참 진짠지 참.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연을 듣고 그래 이 강 씨 측 사돈 입장도 이해는 된다라고 좀 솔직히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됐든 그 사위도 뭐가 됐든 사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이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강 씨 측 사돈분들께서 이 얘기가 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반론의 기회를 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사위도 문제인데요. 사위가 어느 날 이 장모인 강 씨한테 와가지고 후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하니까 그 아내에 대한 후견인이 장모가 되죠. 엄마가 되죠. 되니까 그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 강 씨 입장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소송 자체가 취하가 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사위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해요. 특히 장애수당 같은 거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이혼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모인 강 씨 입장에서는 이혼 얘기할 바에는 사위한테 찾아오지 말고 딸 보고 싶을 때나 오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이후 사위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학 때부터 만났던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딸.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고 정말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5살짜리 지능이 됐습니다. 뭐가 됐든 그 지능 지수는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사람인지라 느끼고는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참 이 사건 보면서 아까 앵커가 왜 울컥했다라는 그 말이 좀 제 마음에도 와닿는데요. 사실
정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정말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출생을 했고 그 출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부인이 이런 어떤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면 부인을 보담는 게 저는 보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뭐 이 입장에서 도대체 이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듣고 싶은데 이 지금 그 사고가 났는 강 씨의 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강 씨의 딸이 문자를 보낸대요.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 오빠 잘 자라고 문자를 한답니다. 오빠 잘 자라고 하면 기억 다들 아시죠? 1이라는 번호가 지워지면 확인하는 거고 1이라는 번호가 지워지지 않으면 이제 확인하지 않는 건데 그게 지워지지 않고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나서 오빠 뭐 그 다음 날도 자기 잘 때 오빠 잘 자라는 그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게 잊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어머니도 이제 그만 문자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 강 씨가 딸에게 물어봤대요. 너 이혼할래? 라고 물어보면 10번을 물어도 10번 다 나 이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앵커가 주신 말씀대로 이 강 씨의 딸에는 여전히 나의 딸과 나의 남편은 그대로 마음에 묻혀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오빠 잘 자라고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위에게 이 딸이 오빠 잘 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역시 사위는 답이 없었고 보다 못한 어머니, 이 친정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이제 그만 문자 보내라고 했더니 이제는 문자 보내는 걸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자, 그런데 딸에게 야, 이제 너 이혼할래? 할래? 하는데 따님은 이혼은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 뭐랄까 뭐 마음이 식은 것까지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그렇다면 뭐가 됐든 자기의 뭐가 됐든 아직은 지금 법적인 배우자고 그렇죠. 경제적인 지원 혹은 뭐 의료비 지원 그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지금 저 말을 들으면서 지금 그 승 의원님 한 대로 가슴이 먹먹한데요. 실제로 남편이 보험료라든가 핸드폰비를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미납됐다고 통보가 와서 강 씨가 뭐 병원비라든가 보험료, 핸드폰비를 대납하고 있는 거예요. 대납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강 씨 부부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어요. 그리고 연금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딸을 케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활비라는 게 한 40분이면 한 4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다 보니까는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관에 소개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그 승 의원님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제 가슴이 지금 솔직히 저는 강한 남자인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가슴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출산하다 영구 장애를 얻은 딸, 이 사위는 이혼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로 잡아봤고요. 이 제보자 강 씨가 이걸 제보해야 할지 말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당연하죠. 자, 그런데 저희 사건반장팀에 이 제보 메일을 보냈던 그 날이 바로 손녀의 생일. 그러니까 딸이 그 사고가 난 지 딱 7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보자인 이 강 씨가 이 딸의 성년 후견인이라는데 고민은 그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걸 이혼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는지 말이죠. 뭐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 재산 문제는 이제 후견인이 이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딸이. 근데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 부분은 누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비록 뭐 5살, 6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하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싫다고 하는 이상 장모, 엄마가 이혼해라 시키는 거는 뭐 법적으로도 저는 쉽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한 명이 지금 큰 병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혼이 되겠습니까? 법에도 그런 건 없는 거고 뭐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협의 이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본인 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딸도 있어요.
그 사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이혼을 요구한다. 글쎄 저는 이혼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법적으로도 이혼이 되겠나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이 됐을 때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출생할 때 그런 사정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 엄마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조금 더 잘 보담고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에게 좀 떳떳할 수 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함께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곁을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팀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 남자 쪽이 너무 진짜 무자비하다. 뭐 이렇게도 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참 되게 어려운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의료 소송에서 패소한 날 집에 가가지고 그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남자 쪽에 별로 이제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하는 건 아니고 부부가 이제 평생 해로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안고 가야 돼요. 여성 쪽에서 그 친정 부모가 이혼을 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숙명에 안고 가야 되지 이거를 이혼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우 뭐 진짜 이 내용이 너무 좀 가슴 아파서 평소 같으면 뭐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반응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주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경동님은 남편분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죠. 그때 아니요 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정수진님, 저 남자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레리꼬님,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김집사TV님은 패소하니까 보상금 못 받아서 화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강 씨, 제보자 강 씨의 사돈 측, 그러니까 이 남편 측 집에서도 만약에 저건 너무 일방적인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한테 꼭 말씀을 주세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가슴 아픈 오늘 사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예, 일단 조금 분위기 바꿔보죠. 첫 번째 태국으로 갑니다. 네, 음식점 앞에 CCTV 영상인데요. 세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는데 검은색 차 한 대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들에게 돌진을 합니다. 깜짝이야. 세 남성은 재빨리 피해보지만요. 돌진한 차에 부딪혀서 화면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은 충돌과 함께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돌진한 저 차량은 뒷바퀴가 폭발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가게 앞에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크게 받은 직후에도 이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사람들에게까지 돌진하게 된 겁니다. 이 사고 현장은 보시다시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자, 아까 그 노란색 남성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요? 네, 세 남성은요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더 다행인 건 부상 정도도 심각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 남성은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게 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พอเราออกมาก็คือทุกอย่างกระจายไปหมดแล้วขับมาด้วยความเร็วมากอะค่ะคือดูจากในกล้องของที่ร้านดูแบบใช่โชคดีที่ลูกค้าไม่เป็นไรมากค่ะ 네, 가게는 현재 많이 복구가 된 상태지만요. 아직까지도 사고 당시의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게로 돌진한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에 한 차례 부딪힌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운전자를 난폭운전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좌석에 앉아서 조용히 이륙을 기다려야 할 비행기 아니요. 난리법석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건데 딱 봐도 단순한 싸움은 아니죠. 거의 집단 난투극 같아 보입니다. 이 남자 승무원 이들을 말리다가 휘청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써보는데요. 한 여성이 앉아있는 승객의 머리카락을 잡고는 마구 당기는 모습입니다. 이 좌석에 발을 올려서 몸을 뒤로 눕히기까지 합니다. 어우, 체중을 실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네, 저 싸움이 쉽사리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여성이 좌석을 막차고 일어나서 손을 뻗는데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 이 집단 난투극 정말 다행히도 하늘 위가 아니라요. 이륙 직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본인의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혹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느냐고 다른 여성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바꿔줄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아이고, 말로 하지. 그런데 단순 1대1 싸움으로 끝나나 했는데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하면서 이 여성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10대 5로 집단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 가족 단위 여행객인 줄 몰랐구나. 예, 아이고. 기내에서는요.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른들은 참지를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 싸움을 말리는 애꿎은 승무원만 괜히 더 맞는 모습인데요. 이 싸움에 휘말린 가족들이 모두 비행기에 내리고서야 끝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두 남학생들 서로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몸에는 투명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죠. 예. 한 학생은 친구 어깨에 얼굴을 묻고 부끄러운지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얼마나 친하길래. 아닙니다. 이 두 학생 지금 화해 중이에요. 수업 중에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고 예. 선생님이 화해하라고 저렇게 둘을 꽁꽁 묶어 놓은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해결 방법이 아이들의 감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두고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감론을박이 좀 왜요? 벌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대처가 센스 있다라고 하는 누리꾼들도 있는 반면에 제 생각입니다. 원치 않은데 저렇게 묶어놓는 거는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 초콜릿 광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 속의 아이들 이미 화해를 했을 텐데 누리꾼들은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동물원인데요. 침팬지 한 마리가 신이 난 건지 펄펄 뜁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냅다 던지는데 바로 물병입니다. 와우. 100% 정통으로 카메라를 맞춰버립니다. 떨어졌는데요. 어깨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또 멀리 또 정확하게 던진 겁니다. 이 물병에 맞은 거는 10대 소녀인데요. 소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눈썹을 다쳐가지고 피가 났고 게다가 휴대폰도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을 훔치면서 자리를 떠났네요. 이거 완전 혹성 탈출. 네. 자, 근데 이 침팬지만 나무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팬지가 던진 이 물병 어디서 났겠습니까? 뭐 침팬지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경 온 관람객들이 침팬지에게 관심을 끌려고 물병을 던진 거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침팬지가 물병을 들고 땅을 치기도 하고 열받았어 지금. 마구 뛰어다니다가 다시 관람객들한테 던진 거죠. 다른 영상에서는 한 침팬지가 화가 났는지 잔디까지 뽑아 던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누리꾼들은 침팬지가 왜 저랬는지 생각해보면 비난할 수 없을 거라면서 우리 안에 병을 집어 던진 관광객들의 낮은 시민의식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부 누리꾼들은 또 반면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니 침팬지를 가둬야 된다 주장도 했고요. 해당 동물원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평소 침팬지 공격성은 어떤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